1592년 봄, 부산진관아 별관 연회장. 수백 개의 촛불이 대들보에 매달린 청사초롱에서 흔들린다. 일본 사신단 25명이 상석에 앉아있고 조선 관리들이 그 맞은편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연회장 한복판에서 기생월양이 건물을 추고 있다. 칼날 대신 은빛 부채 두 자루가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인다. 그녀의 눈은 춤사위를 쫓는 듯하면서도 일본 수석 사신 겐소의 입술을 읽고 있다. 겐소가 옆에 통역관에게 속삭인다. 그 입모양. 월양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자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은 여인. 춤이 끝나고 월양이 겐소 앞에 무릎을 꿇어 술을 따를 때 그녀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소매자락 안에 숨긴 작은 먹과 종이가 심장 박동과 함께 출렁인다. 연회장 밖 회랑 그늘에 한 젊은 무관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 있다. 부산진 수군 만호 서준혁. 그의 시선이 월양에게 꽂혀 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월양이 술을 따르며 겐소의 눈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그 미소의 이면에 조선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이 연회장 안에 누구도 모르고 있다. 1591년 여름. 조선 부산포. 임진왜란 1년 전. 역사는 이 시기를 전운이 감도는 시절이라 기록한다. 1590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국서를 보내왔다. 조선 조정은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진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돌아온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보고는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황윤길은 전쟁이 임박했다 했고 김성일은 그런 기색이 없었다 했다. 조정은 당파 논리에 따라 김성일의 말을 택했다. 그리고 그 사이 일본의 사전 정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전쟁 직전 수년간 일본 승려와 상인을 가장한 정탐꾼들이 부산포를 드나들었다. 그들은 조선의 군사 배치, 성곽 구조, 병력수 관리들의 성향까지 빠짐없이 조사했다. 이 정보들이 모여 임진왜란의 초기 기습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다. 부산포의 관기들, 그녀들은 일본 사신단 접대의 최전선에 있었다. 연회를 준비하고 술을 따르고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그녀들의 귀에는 온갖 비밀이 쏟아져 들어왔다. 관기는 조선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정보 집결지였다.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들의 군사 동향이 술자리에서 흘러나왔고 외국 사신단의 속내 또한 기생의 무릎 위에서 새어나왔다. 이것은 그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다. 일본의 침략 의도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이 조정 대신도 장수도 아닌 한 기생이었다면. 1591년 음력 5월. 부산포. 부산포는 조선 최남단의 관문이었다.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백길의 시작점이자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처음 발을 딛는 땅. 외관이 설치되어 일본 상인들이 상주했고 일본 사신단이 오면 가장 먼저 접대하는 곳이 바로 부산진관아였다. 봄바람이 항구의 돛대를 흔드는 오후. 부산진관아 교방에서 기생월양이 가야금줄을 고르고 있었다. 24살. 가늘고 긴 눈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얼굴. 웃지 않아도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인상이었다. 검은 머리를 높이 올려 쪽을 지었고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월양은 부산포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다. 가야금과 검은고를 모두 다루었고 시조를 지을 줄 알았으며 건무에서는 부산진 교방 40년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월양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었다. 기억력이었다. 한 번 들은 말을 잊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관리들이 흘린 단 한마디, 일본 상인이 취중에 내뱉은 푸념, 통역관끼리 주고받은 은밀한 속삭임. 월양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 물론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월양은 그저 관기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월양아, 교방 행수기생 매화가 불렀다. 42의 노련한 여인. 부산진 교방을 20년 가까이 지켜온 산증인이었다. 일본 사신단이 또 온다.
이번에는 규모가 크다더구나. 25명. 월양의 손이 가야금줄 위에서 멈췄다. 그렇게 많이요? 그래, 수석사시는 겐소라는 승려인데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의 측근이라 한다. 공식적으로는 통신사 답례 방문이라는데 매화가 목소리를 낮췄다. 관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첨사 어른께서 바짝 긴장하고 계셔.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야금줄을 다시 튕겼다. 맑은 소리가 교방에 울렸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25명이라. 단순한 답례 사절에 25명이 필요할 리가 없다. 같은 날 오후 부산 진성 남문 박간 연무장. 서준혁이 군사 스물을 이끌고 기마 훈련을 하고 있었다. 27살. 떡 벌어진 어깨에 단단한 턱선. 무관 집안의 3대 독자였다. 아버지 서창수는 경상 좌수영 소속으로 이순신 장군 밑에서 복무한 적 있는 노련한 수군이었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준혁도 묵과에 급제하여 부산진 수군만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다. 서준혁은 솔직하고 고든 성품의 무인이었다. 말재주가 없어 상관에게 아첨하지 못했고 눈치가 둔해 정치적 줄서기에도 서툴렀다. 그러나 칼을 잡으면 달랐다. 부산진 군관 30명 중 검술 최고수였고 활 역시 100발백중은 아니었지만 열에 8분 맞췄다. 무엇보다 그의 장점은 부하들에 대한 진심이었다. 군졸들의 끼니를 직접 챙기고 아픈 군사가 있으면 자기 녹봉으로 약을 지어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하들은 서준혁을 진심으로 따랐다. 훈련을 마치고 땀을 닦는 서준혁에게 부산진 첨사 정발의 전령이 왔다. 만호 어른, 첨사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정발. 역사에 기록된 실존 인물. 임진왜란 첫날 부산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충의의 장수. 이 시점의 정발은 아직 살아있는 부산진 첨사였다. 큰 체구의 우렁찬 목소리, 군사들에게는 엄하면서도 따뜻한 지휘관이었다. 서준혁이 첨사 집무실에 들어서자 정발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준혁아, 일본 사신단이 7일 뒤에 도착한다. 예, 듣고 있습니다. 이번 사신단은 좀 다르다. 수가 많고 무사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다. 통신사 답례라 하지만 내 감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서준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정탐이라 보십니까? 정발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은 없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한다. 내가 사신단 체류 기간 동안 관하, 경비 총책임을 맡아라. 그리고 정발이 잠시 뜸을 들였다. 연회장 경비도 내 소관이다. 관기들의 안전도 살펴야 한다. 서준혁은 고개를 숙여 명을 받았다. 관기들의 안전.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때의 서준혁은 그 임무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1591년 음력 5월 보름달이 뜬 밤. 부산진 교방 뒤편 작은 정원. 월양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매화가 다가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월양의 손을 잡고 교방 뒤편 매화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월양아,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매화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없었다. 긴장이 묻어 있었다. 이번 일본 사신단 겉으로는 답례 방문이지만 실제로는 침략 준비를 위한 최종 정탐이라는 정보가 있다. 월양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매화가 월양의 말을 잘랐다.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묻지 마라. 다만 알아둬라. 나는 20년 동안 이 교방에서 온갖 비밀을 주워 담았다. 그 비밀들 중 일부는 조정의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도 했지. 기방이 그저 술과 노래의 장소인 줄 아느냐? 이곳은 정보가 태어나고 자라고 전달되는 곳이다. 월양은 말없이 매화를 바라보았다. 20년. 매화 행수가 20년 동안 단순한 행수기생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매화가 이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내 귀와 눈은 젊고 날카롭다. 월양아, 내가 이번 연회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사신단 수석 겐소 그자가 핵심이다. 겐소가 연회 자리에서 부하들과 나누는 대화, 통역관에게 전하는 지시, 취중에 흘리는 말, 한마디까지 전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전해라. 내가 그 위에 사람에게 올리마. 월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일본말을 모릅니다. 매화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오래된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거다. 7일이면 된다. 일본어 전체를 배울 필요는 없어. 군사 용어와 지명, 숫자, 그리고 핵심 단어 100개만 알면 충분하다. 내 기억력이면 가능하다. 월양은 매화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동시에 두려움도. 만약 들키면요? 매화의 대답은 짧았다. 죽는다. 일본 놈들에게 죽거나 우리 조정에 의해 죽는다. 첩보의 세계에서 기생의 목숨은 파리만도 못하다. 월양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보름달이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은빛을 흘리고 있었다. 관기, 나라의 소유물, 태어날 때부터 천민의 딸로 관아에 속한 재산 목록의 한 줄로 살아온 인생. 그런 인생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라니. 그러나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월양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이 술따르고 노래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미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부터 매화의 비밀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방의 모든 기생이 잠든 깊은 밤, 매화의 방에서 월양은 일본어를 배웠다. 매화가 가르치는 방식은 독특했다. 단어를 리듬에 실어 노래처럼 외우게 했다. 기생이 가장 잘하는 것이 노래이니 노래로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군사군제이 전함센칸 병사헤이씨 대포다이호 조선조센 침략신야쿠 출병슈츠페이 언제이츠 며치쿠츠. 월양은 가사 없는 곡조에 일본어 단어를 얹어 반복했다. 가야금 연습을 가장하여 낮에도 혼자 중얼거렸다. 셋째 날이 되자 월양은 100개의 핵심 단어를 완벽히 외웠다. 매화가 놀랐다. 내 재주가 이 정도일 줄은 나도 몰랐구나. 매화는 단어 다음으로 표정 읽기를 가르쳤다. 말보다 얼굴이 먼저 말한다. 일본 무사들은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눈꺼풀과 입꼬리는 속이지 못해. 거짓말할 때 눈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초조할 때 손가락이 무릎 위를 두드린다. 이것들을 잡아내라. 5째 날 매화는 실전 훈련을 시켰다. 외관에 일본 상인들이 모이는 주막에 월양을 데려가 먼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했다. 처음에는 소음 속에서 단어 하나도 건지기 어려웠지만 둘째 날에는 대화의 맥락을 어렴풋이 잡을 수 있었다. 6째 날 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월양은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서준혁이었다. 순찰 중이었던 그가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여인을 보고 검에 손을 얹었다가 등불빛에 비친 얼굴을 확인하고 손을 내렸다. 이 밤에 기생이 관아 밖을 돌아다니면 안 돼요. 월양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다가 늦었습니다. 서준혁이 월양을 물끄러미 보았다. 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에는 피로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단순히 바람을 쐰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준혁은 묻지 않았다. 교방까지 바래다 주겠소. 월양은 사양하려 했으나 서준혁은 이미 앞서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두운 길을 걸었다. 교방 앞에 도착하자 서준혁이 돌아보았다. 앞으로 밤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관아 경비에게 미리 알려주시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오. 월양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찰나였지만 월양은 서준혁의 눈에서 의심이 아닌 걱정을 읽었다. 그것이 당혹스러웠다. 관리에게서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준혁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월양은 교방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관의 따뜻한 눈. 그것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아니, 상관없어야 했다. 1591년 음력 6월 초하루.
부산 포항구. 이른 아침 대마도 방면에서 배 5척이 나타났다. 도체는 일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갑판 위에 25명의 사신단이 도열해 있었다. 부산포 해안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부산진 관하에서는 정발 첨사 이하 관리들이 영접 준비로 분주했다. 서준혁은 수군만호로서 해안 경비를 지휘하고 있었다. 배가 접안하자 사신단이 내렸다. 수석 사신 겐소는 승려복장이었으나 몸놀림이 무인의 그것이었다. 나이는 50 안팎. 삭발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 입가에 늘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나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 24 중 절반 이상이 칼자루에 손을 얹고 걷는 무사들이었다. 서준혁이 부하군관 이태호에게 속삭였다. 저것 봐라. 저 사신단 절반은 무사다. 답례 사절에 무사가 저렇게 많을 이유가 있느냐. 이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상합니다. 그리고 짐 속에 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짐 검색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눈여겨봐라. 사신단이 관하로 향하는 행렬. 서준혁은 호위 대열의 옆을 걸으며 겐소를 관찰했다. 겐소는 영접 행렬 사이사이 부산진성의 성벽, 포로의 위치, 군사의 수를 눈으로 훑고 있었다. 보통 사신이라면 풍경을 감상하듯 시선이 흩어져야 하건만 겐소의 시선에는 목적이 있었다. 서준혁의 직감이 경고했다. 이자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다. 그날 저녁 부산진관하 연회장. 정발 첨사가 주최하는 환영 연회가 열렸다. 대청마루에 상이 길게 늘어서고 조선 측 관리 15명과 일본 사신단 25명이 마주 앉았다. 사이사이에 관기 20명이 배치되었다. 월양은 겐소바로 옆자리를 배정받았다. 매화의 배려였다. 월양이 가야금을 들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촛불 아래 비단 치마가 은은하게 빛났다. 정자세로 앉아 가야금 줄에 손을 올리자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월양의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다. 맑고 슬프고 동시에 아름다운 선율. 겐소의 시선이 월양에게 고정되었다. 연주가 끝나고 술상이 돌았다. 월양이 겐소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따랐다. 겐소가 조선어로 말했다. 유창하지는 않았으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아름다운 연주였소. 조선의 음악은 일본과 많이 다르구려. 월양이 미소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사신 어른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옵니다. 겐소가 술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이 성은 작지만 단단하구려. 돌로 쌓았소? 보통 사신이 성의 축조 방식을 묻는 일은 드물다. 월양은 겉으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기생이라 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옵니다. 다만 부산 진성이 튼튼하다는 말은 들었사옵니다. 겐소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측량하는 듯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월양은 그 냉기를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연회가 무르익자 술잔이 거듭 돌았다. 겐소의 부하들 사이에서 일본어가 오갔다. 월양은 술을 따르며 귀를 기울였다. 매화가 가르쳐준 단어들이 소음 속에서 하나둘 잡혔다. 생칸, 전함, 이쿠츠, 몇척, 오센, 5천, 헤이시, 병사, 5,000명의 병사, 전함 몇척. 월양의 손이 술병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떨림을 눌러 담고 겐소에게 다시 술을 따르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연회가 끝나고 교방으로 돌아온 월양은 매화를 찾았다. 매화의 방에서 월양은 들은 것을 전부 보고했다. 매화의 얼굴이 굳었다. 5천이라 했느냐? 예, 분명히 고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센칸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매화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위에 보고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확증이 부족해. 술자리에서 오간 단어 몇 개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더 알아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매화가 월양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위험하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었다. 연회 다음 날 이른 아침. 부산진성 성벽 위.
서준혁은 밤새 순찰을 마치고 성벽에 올라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마도 방향으로 안개가 자욱했다. 어젯밤 연회에서 느낀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다. 일본 사신단의 눈빛. 외교관의 눈이 아니었다. 전장을 살피는 정찰병의 눈이었다. 만호 어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월양이 서 있었다. 물동이를 이고 있었다. 교방 식수를 길러오는 길이었다. 아침이 이르구려. 교방 우물이 말라서 성박샘까지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서준혁은 월양에게서 물동이를 받아들었다. 무거울 텐데. 이미 들었소. 두 사람은 나란히 성벽 계단을 내려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준혁은 월양을 흘끔 쳐다보았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유난히 선명했다. 이슬이 맺힌 듯 촉촉한 눈매, 꾹 담은 입술, 물동이를 이고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기생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선비 같은 기품이 느껴졌다.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호 어른. 어젯밤 연회에서 일본 사신단을 보셨지요? 서준혁이 경계하듯 월양을 보았다. 보았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기생이 무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났다. 그러나 서준혁은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월양의 눈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서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상한 외교 사절의 눈이 아니었소. 저들은 이성을 보고 있어서 풍경이 아니라 약점을. 월양의 눈이 빛났다. 저도 그렇게 느꼈사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같은 것을 느꼈다는 안도감. 이 불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위안. 서준혁은 그 감정이 당혹스러웠고 월양은 그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물동이 여기 놓겠소. 조심히 가시오. 서준혁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월양은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넓은 어깨, 곧은 등. 월양은 가슴속에 스며드는 따뜻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밀어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사신단 체류 3일째. 부산진 관하 객사. 겐소는 관하에서 배정한 객사에 머물면서 공식적으로는 부산포의 풍물을 구경하고 조선 관리들과 의례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다. 월양은 매화의 지시로 객사 주변을 은밀히 살펴보았다. 교방에서 객사로 야참을 전하는 임무를 자원하여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셋째 날 밤 야참을 가지고 객사마당에 들어선 월양은 겐소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일본어를 포착했다. 부산의 성벽은 높지 않다. 포루가 세 곳에 있으나 군사는 300도 채 되지 않는다. 좌수영과 우수영의 지원이 올 때까지 반나절은 걸릴 것이다. 그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월양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외교 보고가 아니었다. 침략작전 보고였다. 부산진의 방어 능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습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야참 상을 내려놓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겐소의 수행무사 하나가 날카로운 눈으로 월양을 쳐다보았다. 월양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방에서 물러났다. 등 뒤에서 무사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걸음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교방으로 돌아와 매화에게 보고하자 매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부산진이 반나절 안에 함락된다는 뜻이다. 세상에, 매화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것을 조정에 올려야 한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 기생이 엿들은 말 한마디로는 조정에서 믿지 않을 것이다. 월양이 무릎을 꿇고 매화의 손을 잡았다.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겐소가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면 됩니다. 매화가 눈을 크게 떴다. 미쳤느냐? 사신의 공문서를 훔쳐? 들키면 외교 분쟁은 둘째치고 내 목이 날아간다. 목이 날아가든 나라가 불타든 둘 중 하나라면 저는 제 목을 택하겠습니다. 매화가 한참 동안 월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내 어미를 닮았구나. 뜻밖의 말이었다.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매화가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이야기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 매화가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좋다 보고서를 손에 넣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다. 사신단이 떠나기 전 마지막 연회 그날 밤이 유일한 기회다. 사신단 체류 나흘째. 부산 진성 동문 앞 작은 언덕. 서준혁은 순찰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일본 사신단 수행원 둘이 부산 진성 동문 쪽 해안 절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라면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볼 테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벽의 높이와 바위의 배치를 살피고 있었다. 상륙 지점을 물색하는 것이다. 서준혁은 이것을 정발 첨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정발의 반응은 신중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증거 없이 사신단을 몰아세우면 외교 문제가 된다. 조정에서 우리 목을 칠 것이다. 일단 지켜보자. 서준혁은 답답했다. 지켜보다가 전쟁이 나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첨사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서준혁은 성벽을 걷다가 또 월양을 만났다. 이번에는 월양이 성벽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월양의 옆모습이 그 붉은 빛에 젖어 있었다. 또 만나는구려. 월양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만호 어른도 잠이 안 오시나 보옵니다. 서준혁이 월양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뼘의 거리가 있었다. 물어볼 것이 있어. 서준혁이 바다를 보며 말했다. 말씀하옵소서. 그대는 기생으로 태어났소.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기생에게 출신을 묻는 것은 예의에 어긋났지만 서준혁은 원래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월양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관기였사옵니다. 종모법에 따라 저도 관기가 되었지요. 그 삶이 어떠하오? 또다시 무례한 질문. 그러나 월양은 이상하게도 이 무관의 무례함이 싫지 않았다. 돌려 말하지 않는 솔직함이 오히려 편안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이옵니다. 원망해본 적도 있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사옵니다. 다만 월양이 말을 멈췄다. 다만 제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준혁이 월양을 바라보았다. 석양빛에 물든 그녀의 눈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칼날의 아름다움이었다. 서준혁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떨림이 번졌다. 그대는 참으로 특이한 기생이오. 월양이 웃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특이하다는 말 처음 듣사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바다가 어둠에 잠길 때까지 두 사람은 성벽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이 한 뼘의 거리를 건너 전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서준혁은 그날 밤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월향이라는 여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 듯하다. 무엇을 숨기는지 알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서준혁은 자신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관이 관기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서준혁에게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 감정이 향후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서준혁은 알지 못했다. 사신단 체류 5일째. 부산 진관아. 겐소가 정발 첨사에게 청을 넣었다. 사신단이 동래부까지 이동하여 동래부사를 예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동래. 부산진 바로 북쪽에 관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동래성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겐소가 동래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것은 침략 루트의 다음 목표를 확인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정발은 이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사신의 청을 거부하면 외교적 결례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준혁에게 호위를 명했다. 네가 직접 따라가라. 그리고 저들이 동네에서 무엇을 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빠짐없이 기억해라. 서준혁은 사신단과 함께 동네로 향했다. 하루거리. 그 사이 서준혁은 겐소 일행을 관찰했다. 겐소는 동네까지 가는 길목마다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좁은 골짜기에서는 매복 가능성을, 넓은 평야에서는 기마전개 가능성을 가늠하는 듯했다.
수행무사들은 보폭으로 거리를 재는 듯 일정한 걸음걸이를 유지했다. 동네 도착 후 겐소는 동네 부사 송상현을 예방했다. 송상현. 역사에 기록된 또 하나의 충의의 인물. 동네성 전투에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절한 관리. 이 시점에 송상현은 강직하고 원칙적인 문관이었다. 송상현은 겐소를 접대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귀국에서는 요즘 무슨 일이 있어? 겐소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태압 전하께서 천하를 통일하시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조선과의 우호는 태압 전하의 간절한 뜻이옵니다. 서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우호. 우호를 위해 성벽의 높이를 재고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인가?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오는 길. 서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이 본 것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보고할 수 있는 상대는 정발 첨사뿐이고 정발도 조정에 직접 보고할 위치가 아니었다. 경상 좌병사 이일이 있었으나 이 일은 무능하기로 소문난 장수였다. 경상감사 김수 역시 마찬가지. 이 정보를 조정에 전달할 방법이 없다. 서준혁은 무력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신단 체류 6일째 밤. 두 번째 연회. 이번 연회는 겐소가 정발에게 답례로 주최한 자리였다. 일본식 사케와 과자가 나왔고 겐소가 직접 조선 관리들에게 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월양은 이번에도 겐소 옆에 배치되었다. 매화의 안배였지만 월양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겐소의 시선이 너무 자주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기생의 외모에 이끌린 것이라 생각했으나 횟수가 거듭될수록 확신이 사라졌다. 겐소의 눈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그 종류의 관심이 아닌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연회 중반 겐소가 월양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 느닷없이. 코노사케와 오이시 데스네. 이 사케가 맛있지요. 월양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함정이다. 일본어를 이해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반응하면 끝이다. 월양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없이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겐소가 웃었다. 아, 조선어로 해야지. 이 술이 맛있다 했어. 아, 예, 감사합니다. 월양이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겐소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심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닌 듯 했으나 일단 넘어갔다. 월양은 안도의 숨을 속으로 삼켰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연회 후반 화장실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뜬 월양은 복도에서 서준혁과 마주쳤다. 서준혁은 경비를 서고 있었다. 월양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본 서준혁이 다가왔다. 얼굴이 좋지 않소 괜찮소? 괜찮사옵니다.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서준혁이 잠시 주저하다가 품에서 수건을 꺼내 월양에게 건넸다. 이걸로 이마를 닦으시오 찬 우물물에 적셨소. 월양이 수건을 받았다. 손이 닿은 순간 두 사람 모두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월양이 서준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진심이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기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만호 어른. 서준혁이라 하오. 예? 내 이름이오 서준혁. 월양은 그 이름을 가만히 입안에서 굴렸다. 서준혁. 세 글자가 가슴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저는 월양이옵니다. 알고 있어. 서준혁이 살짝 웃었다. 무뚝뚝한 무인의 그 드문 미소가 월양의 마음을 흔들었다. 월양은 수건을 돌려주며 서둘러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더 서 있고 싶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신단 체류 7일째. 송별 연회 전날 밤. 매화가 긴급하게 월양을 불렀다. 매화의 방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 서생복장이었으나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 매화가 소개했다. 이분은 한양에서 오신 분이다. 이름은 알 필요 없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겐소가 본국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일본어로 된 문서. 부산진의 방어력 분석, 동네까지의 진격 경로, 조선 관리들의 성향 평가가 담겨 있을 것이요.
이 문서를 손에 넣으면 조정의 일본의 침략 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 월양이 물었다. 그 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겐소의 객사. 아마 겐소 본인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거나 짐 속 깊이 숨겨 놓았을 것이요. 매화가 말했다. 내일 송별 연회가 유일한 기회다. 겐소가 연회에 참석하는 동안 객사를 뒤져야 한다. 월양은 고개를 저었다. 객사에는 수행 무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양에서 온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하오. 수행 무사들도 연회에 참석시킬 명분을 만들어야 하오. 매화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정발 첨사에게 건의하마. 송별 연회를 성대하게 열어 사신단 전원을 초대하는 것으로 전원이 참석하면 객사가 비게 된다. 그래도 한두 명은 남을 것입니다. 그 한두 명은 내가 처리하마. 교방 아이들을 보내 술을 권하면 된다. 계획이 짜여졌다. 내일 밤 송별연회. 월양이 겐소의 곁에서 정보를 더 수집하는 동안 매화가 객사에 남은 수비를 무력화하고 한양에서 온 남자가 문서를 탈취한다.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월양이 매화의 방을 나서자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송별 연회 당일 낮. 부산포 해안. 월양은 연회 준비로 바쁜 교방을 빠져나와 해안가를 걸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한가로운 시간. 파도 소리가 귓전을 적셨다. 월양. 서준혁이 해안가 바위에 앉아 있었다. 갑옷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의 옆에는 낚싯대가 세워져 있었다. 낚시를 하시옵니까? 물고기가 안 잡혀. 서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낚시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 월양이 서준혁 옆 바위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저 너머 대마도가 안개 속에 아스라이 보였다. 무슨 생각이옵니까? 전쟁이요. 월양의 가슴이 철렁했다. 서준혁이 이어 말했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소. 확신은 없지만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오. 사신단을 보면 볼수록 저들은 정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조정은 듣지 않을 것이오. 당파 싸움에 정신이 팔려서. 월양은 말없이 서준혁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도 알고 있구나. 자신과 같은 것을 느끼고 있구나. 만호 어른, 서준혁이라 했소. 서준혁 나리. 월양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나리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사옵니다. 서준혁이 월양을 돌아보았다. 바닷바람에 월양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뒤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서준혁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옵소서. 서준혁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요? 월양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매화의 비밀, 겐소의 정탐, 오늘 밤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서준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옵니다. 서준혁은 월양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결의와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준혁은 손을 뻗어 월양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가야금을 뜯던 손, 술을 따르던 손. 그 손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서준혁은 아직 몰랐다. 나도 하나 말하겠소. 서준혁이 월양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고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서준혁 나리.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바위에 부서졌다. 곧 그 바다를 건너 전쟁이 밀려올 것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이 찰나의 평화만은 진짜였다. 1591년 음력 6월 초 8일. 부산진관아 대연회장. 부산진관아 역사상 가장 성대한 연회가 펼쳐졌다.
청사초롱 100여 개가 대들보에 매달려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정발 첨사 이하 조선관리 25명, 일본 사신단 25명, 관기 30명. 총 80명이 하나의 공간에 모였다. 매화의 계획대로 사신단 전원이 연회에 참석했다. 객사에 남겨진 수비는 무사둘. 이 둘은 매화가 보낸 기생셋이 술과 노래로 유인하여 관아 뒤편 별채에 묶어두기로 했다. 월양은 가장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연회장에 입장했다. 붉은 비단 치마에 금실자수가 놓인 초록색 저고리.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았고 귀 뒤에 매화꽃 한 송이를 꽂았다. 갠소의 시선이 월양에게 고정되었다. 연회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월양의 건무였다. 은빛 부채 2자루를 들고 연회장 한복판에 선 월양. 가야금과 장구의 합주가 시작되자 월양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부채가 공중에서 호를 그렸다. 비단 소매가 나비처럼 흩날렸다. 빠르고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동작. 갠소가 감탄의 소리를 내었고 조선 관리들도 술잔을 놓고 월양을 바라보았다. 서준혁은 연회장 기둥 옆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월양의 춤을 보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월양의 눈에 평소와 다른 긴장이 깃들어 있는 것을 서준혁은 놓치지 않았다. 춤이 끝나자 월양은 갠소 옆에 앉아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계획의 첫 단계. 갠소를 최대한 취하게 하여 방심시킨다. 사신 어른, 조선의 막걸리는 처음이시지요? 이것이 막걸리요. 탁하구려. 탁하지만 뒤끝이 좋다옵니다. 한 잔 더 드시옵소서. 갠소가 웃으며 잔을 받았다. 한 잔, 2잔, 3잔. 갠소도 연애 분위기에 취해가는 듯했다. 그러나 월양은 느꼈다. 갠소의 눈이 여전히 맑다는 것을. 이 잔은 취한 척하고 있다. 연애가 한창이던 축시. 한양에서 온 남자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관아 담장을 넘어 객사로 향했다. 매화의 정보대로 객사 앞에 수비무사둘은 별채에서 기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객사는 비어 있었다. 남자가 갠소의 방에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대나무 괴짝, 옷가지, 서적. 일본어로 된 서류들이 나왔으나 찾는 것은 아니었다. 남자는 이를 갈며 더 깊이 뒤졌다. 이중바닥이 있는 목함을 발견했다. 숨겨진 칸을 열자 접혀진 문서 2장이 나왔다. 일본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도도 있었다. 조선 남해안의 윤곽이 그려진 지도 위에 붉은 점으로 상륙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남자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다. 침략 계획서. 이 문서만 있으면 조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갠소의 수행무사 하나가 서 있었다. 별채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무사의 손이 칼자루에 갔다. 남자도 품속에서 단도를 꺼냈다. 2 사람이 어둠 속에서 대치했다. 긴장이 팽팽하게 늘어졌다. 무사가 먼저 움직였다. 칼이 번뜩이며 남자를 향해 내리쳤다. 남자가 옆으로 구르며 피했다. 좁은 방 안에서 칼과 단도가 어둠을 갈랐다. 소란이 들릴까 두려웠지만 연회장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소음을 삼켰다. 남자는 무사의 칼을 간신히 피하며 문서를 품에 넣고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무사가 뒤를 쫓았다. 관아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골목에서 남자는 담장을 넘으며 소리쳤다. 전해라. 매화나무 그늘에 숨어있던 매화가 남자에게서 떨어진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남자는 나머지 한 장과 지도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사가 담장까지 따라왔으나 어둠 속에서 남자를 놓쳤다. 매화가 문서를 치마 속에 숨기며 교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에 든 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무게는 나라의 운명만큼이나 무거웠다. 갠소의 수행무사가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연회가 절정에 이른 때였다. 무사가 갠소에게 일본어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객사의 침입자. 문서 탈취. 월양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문서 탈취. 계획이 실행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들킨 것이다. 갠소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냉혹한 눈빛이 드러났다. 진짜 얼굴이었다.
겐소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정발 첨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겐소를 바라보았다. 사신 어른 무슨 일이요? 겐소가 조선어로 천천히 말했다. 그 목소리에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다. 첨사 어른 방금 귀국의 누군가가 우리 객사에 침입하여 공문서를 훔쳐갔어. 이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범죄야. 연회장의 술렁거림이 퍼졌다. 정발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왜? 범인을 즉각 찾아 문서를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귀국조정과 우리 태압 전하께 보고하겠어. 조선이 일본 사신단을 도둑질한 사건으로. 정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외교 사건이 되면 자신의 목이 위태로웠다. 사신 어른, 침착하시오. 범인을 색출하겠소. 겐소가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월양에게 멈추었다. 길고 날카로운 시선. 월양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매화행수. 문서를 갖고 있을 것이다.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서준혁은 경비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겐소의 분노, 정발의 당혹, 그리고 월양의 창백한 얼굴. 직감이 외쳤다. 월양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 연회가 중단되고 관아 전체가 수색에 들어갔다. 겐소의 요구에 의해 관기들의 숙소인 교방도 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발은 이를 거부하고 싶었으나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다. 서준혁에게 교방 수색 임무가 떨어졌다. 서준혁은 교방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갈등에 빠졌다. 월양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수색에서 증거가 나오면 그는 무관이었다.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월양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치솟고 있었다. 교방에 도착한 서준혁은 기생들이 모여있는 대청에 들어섰다. 월양이 다른 기생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월양의 눈에 간절한 빛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도와달라고.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 서준혁은 군사들에게 지시했다. 각방을 살펴라. 군사들이 흩어졌다. 서준혁은 매화 행수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화가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옆에 화로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매화가 방금 무언가를 태운 것이었다. 서준혁의 눈이 화로로 갔다. 종이에 재가 남아 있었다. 서준혁은 매화를 바라보았다. 매화가 서준혁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생의 눈에는 체념과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만호 어른. 화로에는 낡은 편지를 태운 것뿐이옵니다. 옛 정인의 편지를. 거짓말이라는 것을 서준혁은 알았다. 그러나 그 순간 서준혁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무관으로서의 의무와 직감 사이에서 일본의 문서가 이 화로에서 제거되었다면 그것은 일본의 침략 증거가 사라졌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미 전달되었다는 뜻인가. 서준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수색 완료 이상 없다. 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정발 첨사에게 보고했다. 교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발이 한숨을 쉬었다. 관아 전체 수색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겐소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결국 정발은 겐소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되 범인은 외부인으로 추정되며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통보했다. 겐소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나 더 이상의 수색을 요구할 명분은 없었다. 사신단의 일정은 예정대로 내일 출발이었다. 자정. 부산진성 성벽 위. 서준혁이 성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달이 밝았다.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월양이 올라오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 월양이 서준혁 앞에 섰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부는 아니오. 그러나 충분히 짐작은 하고 있었소. 왜 눈을 감아주셨습니까? 서준혁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몰랐어 왜 그랬는지. 그러나 지금은 알겠소. 그가 월양을 돌아보았다. 그대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이오. 월양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확실합니다. 겐소는 정탐꾼이었습니다.
부산진의 방어력, 동네까지의 진격로, 조선군의 병력 배치. 전부 조사하고 갔습니다. 알고 있어. 그 증거를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화로에서 태운 것은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이미 한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준혁의 눈이 커졌다. 매화가 태운 것이 사본이었다면 원본은 한양에서 온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교방수색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다. 그대와 매화 행수가 꾸민 일이었어. 예, 그리고 매화 행수님만이 아닙니다. 교방은 오래전부터 비밀 정보망의 일부였습니다. 관기들의 귀는 나라를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단지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서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기생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인들 뒤에 숨겨진 세계. 그 세계의 용기. 서준혁은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왜 이 위험한 일을 했어? 관기의 의무도 아닌 것을. 월양이 달을 올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매화 행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관기로서 정해진 삶이 아니라 월양이라는 사람으로서 선택한 삶. 비록 그것이 위험하더라도 제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준혁이 월양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손바닥 하나 남았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월영. 서준혁이 처음으로 격식 없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무관이요. 전쟁이 오면 이성에서 싸우다 죽을 것이요. 그것이 내 운명이고 내 의무요.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러나 전쟁이 오기 전 이 순간만은 내 것이요. 서준혁이 월양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대를 만나 다행이요. 월양이 서준혁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갑옷이 아닌 면포옷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서준혁의 심장 박동이 월양의 이마에 고스란히 닿았다. 빠르고 강하고 살아있는 박동. 날이 전쟁이 나면 살아 돌아오시옵소서. 약속은 못하오. 그러나 노력하겠소. 두 사람은 성벽 위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곧 폭풍이 올 바다에서 1591년 음력 6월 초하을에 부산 포항구. 이른 아침 갠소의 사신단이 귀국 준비를 마치고 배에 올랐다. 정발 첨사가 형식적인 전송 인사를 했고 갠소가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배에 오르기 직전 갠소가 월양에게 다가왔다. 아름다운 기생이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어. 월양이 고개를 숙였다. 말씀하옵소서. 갠소가 조선어로 낮게 말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대의 귀가 참 좋은 것 같소. 그 귀를 조심하시오. 다음에 만날 때는 칼을 들고 올 것이니. 월양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갠소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아니,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확증이 없었기에 손을 쓰지 못한 것이다. 갠소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선이 좋은 나라에 오래 버텨주었으면 하오. 적어도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월양은 정확히 이해했다. 침략은 확정되었다. 시간 문제일 뿐. 배가 항구를 떠났다. 돛이 바람을 받아 팽팽해지고 대마도를 향해 멀어져 갔다. 월양은 항구에 서서 사라지는 배를 바라보았다. 서준혁이 옆에 와서 섰다. 갔소. 예, 그러나 돌아올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보낸 증거가 한양에 도착하면 조정이 움직일까? 월양은 대답하지 못했다.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조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황윤길의 경고도, 이 문서도, 이순신의 건의도. 당파의 논리 앞에서 모든 경고는 무시되었다. 그러나 월양과 서준혁은 그 미래를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1591년 가을. 부산포. 사신단이 떠난 뒤 부산포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월양과 서준혁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거짓이라는 것을. 매화를 통해 한양에 도착한 문서의 소식이 전해졌다. 문서는 비변사에 올라갔으나 조정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동인 중심의 조정은 전쟁 위기론을 서인의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문서의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매화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빼낸 증거가
조정 서랍 속에 처박혀 있다니. 월양이 말했다. 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월양은 매화와 함께 부산포와 동네의 교방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관기들을 통해 경상도 해안의 군사배치 현황을 수집하고 일본 측 동향을 감시했다. 외관에 드나드는 일본 상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대마도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모았다. 서준혁도 자신의 방식으로 준비했다. 수군 병력을 은밀히 강화하고 부산 진성의 방어 태세를 점검했다. 정발 첨사에게 수시로 건의했으나 정발 역시 조정의 허락 없이 대규모 전비를 갖출 수는 없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1592년 월양과 서준혁은 그 사이 몇 번 더 성벽 위에서 만났다. 말이 많지 않았다.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짓눌렀다. 그러나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위안을 얻었다. 어느 밤 월양이 물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사옵니까? 서준혁이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낚시나 하며 살고 싶소. 그것뿐이옵니까? 그대와. 서준혁이 짧게 덧붙였다. 월양이 웃었다. 서글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다. 저도 그러고 싶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기와 무관, 신분의 벽, 그리고 전쟁. 그러나 꿈을 말하는 순간만큼은 그 벽이 없었다. 1592년 음력 4월 열이틀. 부산포. 대마도 방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외관의 일본 상인들이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둘이 아니라 전부가. 월양이 외관 근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일본 상인 하나가 조선인 통역에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도망쳐 사흘 뒤면 이곳이 전쟁터가 된다. 월양은 달려갔다. 매화에게 그리고 서준혁에게. 매화의 교방. 월양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사흘. 사흘 뒤에 일본군이 옵니다. 매화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확실하느냐? 외관 상인들이 전부 철수하고 있습니다. 매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전령을 보내야 한다. 동네 부사에게, 경상 좌수사에게, 한양에 즉각. 그러나 매화가 전령을 보낼 틈도 없었다. 바로 그 시각 서준혁이 교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갑옷 차림이었고 칼을 차고 있었다. 월양 대마도 해안에서 배가 보인다. 수백 척이다.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역사가 기록한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1592년 음력 4월 열사흘. 새벽.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 제1군 18,000명이 부산포에 상륙했다. 700척의 전함이 바다를 뒤덮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었다. 부산 진성에서 북이 울렸다. 정발 첨사가 갑옷을 입고 성벽에 올랐다. 서준혁이 그 옆에 섰다. 성박 해안에 끝없이 밀려드는 일본군의 모습이 보였다. 수만 명의 병력이 개미떼처럼 해안을 뒤덮었다. 정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00대만 8천이라. 이기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시간을 벌라는 것이 솔직한 명령이다. 서준혁이 칼을 뽑았다. 시간을 벌겠습니다. 성 아래에서는 관기들이 성안 피난민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매화가 기생들을 지휘하여 부상자 치료소를 마련하고 있었다. 월양은 치료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성벽 바로 아래 화살을 모아놓은 곳에서 월양이 서준혁에게 화살 묶음을 건네고 있었다. 가시옵소서. 서준혁이 월양의 손을 잡았다. 짧고 뜨거운 접촉이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옵소서. 약속은 못한다 했어 그러나. 서준혁이 품에서 작은 매듭을 꺼내 월양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색 비단으로 엮은 작은 매듭. 이것을 내게 돌려주시오 반드시. 월양이 매듭을 가슴에 꼭 안았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준혁이 등을 돌려 성벽 위로 올라갔다. 월양은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넓은 어깨, 곧은 등. 성벽 위에 선 서준혁의 실루엣이 새벽빛에 검게 드러났다. 일본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함성이 하늘을 갈랐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부산 진성의 300군사가 18,000대군에 맞서 싸웠다.
정발 첨사가 선두에서 활을 쏘며 지휘했고 서준혁은 남문 수비를 맡아 군사를 독려했다. 성벽 위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일본군은 운제를 걸고 성벽을 기어올랐다. 서준혁의 검이 번뜩였다. 성벽을 넘으려는 적을 하나씩 밀어냈다.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지만 서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검법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적은 끝없이 밀려왔고 아군은 줄어들었다. 서준혁의 팔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편 월양은 교방에서 매화와 함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매화가 월양에게 말했다. 월양아, 이성은 버틸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의 전투가 시간을 벌어줘야 동래부와 한양이 대비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전령이 필요하다. 일본군의 정확한 병력 규모, 장비, 상륙 지점, 진격 방향. 이 정보를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전해야 한다. 성 안의 군졸은 모두 성벽에 올라갔다.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기생뿐이다. 월양이 매화를 바라보았다. 행수님은요? 매화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 남는다. 부상자를 돌봐야 한다. 그리고 매화가 미소 지었다. 늙은 기생의 다리로는 동네까지 갈 수 없지 않느냐.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행수님, 울지 마라. 내가 이 교방에서 가장 훌륭한 기생이었다. 아니,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매화가 월양을 안았다. 가거라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월양은 매화의 품에서 벗어나 정보를 담은 작은 종이를 치마 속에 꿰매 넣었다. 일본군 제1군 18,000명, 전함 700척, 상륙지점 부산포, 진격 방향 동래. 기생의 귀로 모은 정보, 기생의 발로 전할 정보. 월양은 교방 뒤편 배수로를 통해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전장의 소음이 뒤에서 울렸다. 함성, 화살 소리,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월양은 달렸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신발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다. 동네까지 하루거리. 죽어도 도착해야 한다. 1592년 음력 4월 14일. 낮. 부산 진성은 함락되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발 첨사는 장렬하게 전사했다. 300군사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다. 서준혁은 살아남았다. 중상을 입었지만 부하 이태호가 그를 끌고 성의 후문으로 빠져나왔다. 서준혁의 왼팔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그러나 의식은 있었다. 월양은 어디 있느냐? 교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생들 일부가 성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서준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살아있다. 살아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녀가 어디로 갈지 서준혁은 짐작할 수 있었다. 동네. 한편 월양은 산길을 타고 동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동네 부사에게 정보를 전해야 한다. 부산진이 함락된 것, 일본군의 규모, 진격 방향. 해질 무렵 월양은 동네 외곽에 도착했다. 기진맥진한 몸을 끌고 동네 관아에 이르렀을 때 이미 부산진 함락 소식은 파발로 전해진 뒤였다. 그러나 월양이 가진 정보는 파발이 전하지 못한 것이었다. 송상현 동네 부사가 직접 월양을 만났다. 월양이 치마에서 꿰맨 종이를 뜯어내어 바쳤다. 부산진 관기 월양이옵니다. 일본군 정보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송상현이 종이를 펴읽었다. 일본군 제1군 상세 정보. 병력수, 장비 목록, 지휘관 추정, 진격 경로. 송상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사신단 체류 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와 오늘 새벽 상륙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송상현이 한참 동안 월양을 바라보았다. 기생 한 명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부산에서 동네까지 달려왔다. 송상현은 월양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이 정보로 대비를 강화하겠소. 역사 기록에 따르면 동네성 전투에서 송상현은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는 말을 남겼다. 그가 그토록 단호하게 항전을 결심한 배경에 혹시 이런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 1592년 가을. 전쟁이 한창이던 경상도 어딘가. 서준혁은 부상에서 회복한 뒤 경상 좌수영에 합류하여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싸우고 있었다. 왼팔의 상처는 완전히 낫지 않아 검을 예전만큼 쓰지 못했지만 전략 수립과 정보 분석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부산진에서의 경험이 그를 바꿔놓은 것이었다. 월양의 소식은 끊겨 있었다. 동네 함락 이후 월양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준혁은 매일 밤 품에서 남색 매듭과 짝이 되는 빈손을 바라보았다. 그해 가을 서준혁에게 전령이 왔다. 의병 진영에서 보낸 전갈이었다. 경상도 내륙의 의병장 곽재우 진영에 일본군 동태를 알려주는 정보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정보원의 암호명은 월양. 서준혁의 심장이 멈추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살아있다. 서준혁은 전령에게 물었다. 그 정보원의 인상착의를 아느냐? 가늘고 긴 눈매에 웃지 않아도 미소 짓는 것 같은 얼굴이랍니다. 가야금을 무척 잘 탄다더군요. 서준혁은 웃었다.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월양은 살아있었다. 동네 함락 후 피난민 틈에 섞여 내륙으로 들어갔고 의병 진영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기에서 첩보원으로, 첩보원에서 의병의 눈과 귀로. 월양은 전쟁 속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부산포 해안가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 남자의 왼팔에는 오래된 칼 상처가 있었고 여자의 가슴에는 남색 비단 매듭이 달려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 가야금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방이라는 정보의 교차점에서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 역사책에는 없다. 그러나 부산포의 바람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역사소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